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퍼롬 저희들이 일과를 하나씩 하는데 오늘 아마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한국 국가 혁신 체계의 발전 방안이잖아요. NIS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NIS가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80년대인가요? 그때 한참 뜨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시는 우리 이공래 박사님 의시에서 이제 큰 책자를 제가 지금 집에도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국가 기술 혁신 체계라는 두꺼운 책이.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좀 모시기 힘든 우리 이공래 박사님 모셨는데요. 제가 디지스트를 한 학기 강의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멀어요. 여기 서울에서 가기가. 어려운 걸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키스텝이 이제 주로 국가 R&D,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19조 7천억인데요. 국가 R&D에 대한 기획, 평가 이런 쪽 업무를 주로 지금 해오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정부 R&D 혁신 방안해서 NIS 2.0 중심으로 조금 확대하는 그런 분위기고, 좀 시대에 잘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키스텝에서도 국가 R&D 기획, 평가 뭐 이런 업무 중심에서 조금 넓혀서 NIS 전체를 좀 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확정한 그 R&R 지원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키스텝 R&R 2.0에서 주로 이제 중점을 잡고 있는 것이 기존의 국가 R&D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도 중요하지만 조금 영역을 넓혀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어젠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고민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R&D 외에도 뭐 인력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뭐 지역이라든가 국제협력이라든가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또 동시에 이제 저희가 국가 R&D를 지금 한 30여 개 부처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8개 부처가 액티브하게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한 R&D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허브센터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저희 구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국가 혁신 성장이라든가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걸 전체를 서포팅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그 NIS나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자. 지금 이렇게 다시 재다짐을 하고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소에는 좀 다른 어떤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은 좀 큰 주제로 NIS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부터 이제 NI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텝으로 봐서는 또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아요. 이 이슈가.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시발점으로 또 NIS를 초기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제기해 주시는 이공래 박사님 좋은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패널에는 그 한림대학교에 계시는 황정태 박사님, 이분도 보니까 그 스프로에서 그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과학기술 정책 쪽에 굉장히 해안이 많으시고 그래서 모셨고요. 또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의원님도 산기업에도 오래 계셨고 또 산업체 쪽에 굉장히 해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좋은 토론이 기대가 되고요. 저희들 오늘 뭐 주로 내부에서 많이 오시는데요. 밖에서 이렇게 귀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학민 소장님 모셨고요. 또 키스트에서 오랫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김준호 박사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자문회의에서 오늘 몇 분 오시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오셨는지 우리 최근에 가셨던 그 강경삼 단장님이나 그쪽에 몇 분이 오시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시는 대로 같이 조인해서 좋은 발표 들으시고 또 좋은 토론 들으시고 또 끝나고 나서 이제 Q&A 하실 때 좋은 고개를 주시면은 아마 저희 기관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시간 되기를 기대하고요. 다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얼굴이 난이게 분도 많고 또 우리 키스텝 제가 많이 왔습니다만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쓴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특별히 제가 아주 존경하는 원장님이신데요. 옛날에 95년도에 제가 과기처에 근무할 때 처음 뵙고 아주 훌륭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요. 예. 아마 과학기술 정책을 정통으로 공부하시고 학위까지 받으신 분 중에 이렇게 원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이제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광이고요.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주제는 New Challenges of the Korean Innovation System인데 지금 이 주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1997년 말에 IMF 왔을 때 정확하게 20년 전에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1997년도에 하다가 연말에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IMF 위기가 와서 그냥 스톱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보고서 내용을 재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작업을 더해서 제목 자체를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 국가 핵심 기술 혁신 체제 발전 방향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고 그 뒤로 20년이 딱 지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 봄에 발간됐는데 20년 되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핵심 체제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저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깊이 연구를 많이 그동안 안 했지만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옛날 연구한 거에 덧붙여서 몇 가지 제 주어진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틀이라는 건 복잡한 거 아니지만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고요. 지금 현재 2018년 우리 당면과제가 뭔가 그리고 이제 이미 한 2018년인데요. 한 8년 전에 OECD하고 또 한 번의 한국 NIS를 리뷰를 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OECD가 한 1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OECD가 제안하는 한국 NIS 발전 방향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20년 전에 제가 그린 그림인데 아주 굉장히 단순한 모형인데 이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이 한 국가 혁신 체제의 핵심이다. 근데 그 당시는 인더스트리얼 클러스터라고 클러스터란 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OECD도 클러스터란 말을 갖고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 말하는 생태계라는 겁니다. 산업 생태계, 벤처 생태계, 지역 생태계.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 기업이 가장 핵심을 이루는데 기업도 바이어가 있고 서플라이어가 있고 경쟁회사가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얼마만큼 활력을 갖고 일하느냐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도 가버먼트가 유교 사회에서는 가버먼트라는 게 아주 왕권 사회처럼 다들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림도 옆으로 가버먼트는 옆에서 서포팅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이게 굉장히 그 당시는 중요하게 인식됐어요. 너무나 가버먼트의 영향력이 강해가지고 이게 폐해로 인식할 정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버먼트를 여기다 그랬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그 당시 금융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징 인스티튜션 이게 이제 연계 기관이라고 지금도 누군가가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기관들이 거래 비용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유니버시티하고 공공연구기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지금 늘 연구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인터내셔널 환경, 기술 하부구조, 그리고 사회 문화 환경,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활동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이거는 이제 더 기업 중심. 이거는 고대 김인수 교수님의 철학인데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경영학자이기 때문에 기업 안의 구조를 관찰하면서 NIS도 기업 안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더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 조직 안을 관찰하는 거죠. 저는 보완적인 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안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R&D라든가 생산활동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활력 있게 경쟁력 있게 하느냐가 키다. 국가 혁신 시스템에. 그래서 인하우스 트레이닝 이런 게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노베이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회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내부의 제도와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저는 뭐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뭐 이런 인식을 받아들이고요. 김인수 교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국내에서는 잘 평가를 안 해주는 그런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린 글로벌 마켓 환경, 기술 하부구조, 기술 원천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한 거 거의 같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함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NIS라는 게 과연 필요하느냐, 글로벌 환경 속에서 그런 논쟁은 OECD에서 계속 됐지만, 저는 뭐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환경, 개성, 특성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김민수 교수님이 기업도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있다. 지금 이런 연구가 한 몇 사람은 하던데 나중에 조용히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계속 연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과거 아주 짤막하게 과거를 한번 20년을 회고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20년 데이터가, 이거는 데이터가 좀 잘못됐는데요. 2010년입니다. KDI의 경제학자들이 기술혁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못해요. 그러나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를 기술혁신으로 가정해가지고 늘 분석을 합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60.9%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과학기술계 쪽으로 오면은 연구개발로 보면 됩니다. 연구개발이 경제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이걸 측정을 키스텝에서도 해야 될 텐데 2000년대 초반에 60.9%다.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60.9%라는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는가? 저희들이 좀 이거는 NIS를 그림으로 보고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것부터 중요하지만 어떤 경로, 링크, 그래서 어떤 고리가 잘 작동되어 있고 어떤 고리가 잘 작동되고 있지 않은가, 이건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림은 국가의 R&D 투자가 어떻게 경제 성장하고 연결되는가를 아주 단순화해서 그림입니다. 다 들어갔죠. 정부 민간 R&D 투자, 기초 응용 개발 연구 다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거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씩 좁혀 들어가면 지표가 눈에 보이고 측정이 가능한 교육의 질 향상,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축적이라는 것도 이게 기본이 돼야죠. 지식 재산 증가 이런 거 잘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빨간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이 비즈니스 모델 창조나 신제품, 신서비스 생성 이런 기술 기반 창업 이 부분에서 국가 전체로 굉장히 취약한
뭐 어느 지표를 봐도 취약한 그런 기업가 정신도 약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느끼는 건 절반이에요. 거의 절반. 그래서 기술 이전이 질 좋은 인력 배출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상당히 애매하지만 이런 건 옛날부터 그대로 조금씩 변해 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반이 이 부분인데 국민 경제의 역동성이 이 부분의 취약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활력을 잃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목말라하는 고용 증가나 매출,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은 이 부분 취약한 데서 잘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달리 좀 국가 혁신 체제 그림을 달리 해가지고 보는 거고요. 데이터를 항상 우리는 이제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KDI에서 측정해 놓은 거 보면 R&D 스톡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는 이제 2010년까지 60.9%인데 여기는 2004년 전까지 30.4%. 자, OECD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림까지 그려놓는데 한국이 R&D 투자도 상당히 높고 경제 성장도 높아서 잘 나왔다,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핀란드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하고 이제 비교를, 요즘에는 이제 중국이 잘 나가서 중국이 높은 경제 성장률인데 중국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R&D 투자를 한 것 같지만 인텐시티로 보면 한국보다는 낮은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끝이 없는데요. 반도체 이거는 제가 이제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0년대 초반에 G7 프로젝트로 반도체 했던 거는 아마 저도 그때 키스텝하고 스텝하고 같이 같은 기관에서 관리를 할 때 이 반도체 D램 개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이 반도체는 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습니다만 90년대 초반에 일본을 따라잡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일본을 앞서서 일본과의 격차를 벌려가지고 지금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서 우리 경제를 전체로 리드하는 주력 산업이 됐죠. 그래서 이런 혁신이 R&D부터 출발해가지고 기업들의 어떤 이노베이션 노력 이런 것이 쭉 계속 연계돼가지고 오늘날의 성공 사례가 되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을 계속 이걸 관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두 기관들이 얼마만큼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8년 전에 2009년 정도에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그때 한 8년 전, 9년 전에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이동통신, 단말기, 그다음에 게임, 디스플레이 이렇게 주력 산업을 보고 여기 전부 대기업들이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조사를 해봤어요. 지표가 상당히 많지만 몇 가지를 해서 한 10년도 되기 전에 그때 제가 느끼기에 기초연구금 및 창조성 회사 조직 내에서 이 부분이 아주 취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뭐 다 모든 이 부분에서 다 취약하게 나타났고요. 그럼 R&D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그때 다 자기들이 다 인터뷰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대로 평가도 안 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얻은 자료 보면 삼성 종합기술원이나 이런데 뭐 LG나 이런 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R&D 성과 평가나 이런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한번 조사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지금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익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고 내부 유보로 계속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걸 어떻게 투자하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 투자로 가버렸어요. 조사하면 전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안 한 거는 투자 이익률이 적으니까 안 하는 당연하죠. 그러나 R&D 투자는 세계 어느 나라 기업을 봐도 내부 자기네 나라 모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어느 나라 R&D 투자만큼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담당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끄집어내서 공기를 주입해야 언론이나 사회에 연구개발 투자를 안 하고 있다. 뭐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어요. 대기업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데이터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계속 공기를 주입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목청 높여서 하는데 지방이 있다 보니까 제게 위기의식을 제가 더 많이 느끼고 있죠. 지방정부, 제가 90년대에 지방정부의 자문을 2군데 하면서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주입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방정부는 아예 R&D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몇 개 과학기술 전담 부서를 없애버리거나 말을 바꿨죠.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대로 안 하고 좀 추락하고 있다. R&D 투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이 그림으로 하나로 제가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 경로 창출 능력을 제대로 쌓아나가고 있지 못하다. 그럴 때 위기가 온다면 대처 능력이 형편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제 이건 한 측면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현재 2018년도에 한국 경제, 한국 사회 문제 우리가 들어보면 1998년 외환위기 왔을 때하고 지금 상상도 못하게 문제가 커져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외환 문제 이거 하나는 국민들 금목이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 보세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쉽게 청년 실업률, 가계부채 1,400조, 양극화, 저출산 인구 절벽, 기업가 정신 형편없이 떨어지고 급속한 노령화, 도시화. 저는 막 숨이 콱콱 막혀요 이게. 그 다음에 저신뢰 문제는 20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신뢰가 있기 때문에 고규제가 당연하잖아요. 못 믿겠는데 어떻게 규제를 촘촘히 짜야죠.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가 지금 IMF 외환위기 하나라면 이건 7개, 8개하고 지금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거 우리가 NIS라는 그런 한정된 개념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뭐 이 원인은 제가 너무나 많아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하나가 준비 안 된 창조 환경, 사회 변화, 시대 변화, 환경 변화, 뭐 산업 변화 이런 거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빨리 성장해 버렸고 그리고 하드웨어, 과학 기술을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는데 인문학, 인문 사회학 중요하다는 거는 인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너무 안 해버렸어요.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못 내놓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당연히 못 내놓고 그래서 심각하게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략하고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든지 정책을 만들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NIS 개념으로 오면은 주체들이 뭐 연구기관, 대학, 기업 이런 주체들이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야 뭐 정부에서 자원 대주고 유인하고 결국 국민들이 할 일이죠. 자기들이 노력 안 하고 그런다면 뭐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얘기죠. 경쟁력 강화하는 거고요. 상호작용이 이제 NIS의 핵심입니다. 각 주체 간의 링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제가 보면 거의 제자리거든요. 이 부분은 거의 제자리거든요. 협력이 안 돼요. 지방에 가면 더 확실합니다. 바로 이웃, 바로 옆에 있는 기관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나중에 우연하게 한번 알게 되고, 이거를 현대의 디지털 기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강화, 이거 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교육훈련을 바꿔가려는 건 무진장의 애를 써야 되겠죠. 규제혁신, 이건 뭐 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필요한 적시적소의 자원 배분이 확대되는 것,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요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문사회 연구 지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우리 비헤이비어, 국민들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해서 각자가 준비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럼 뭐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근데 과학기술 정책의 가장 좋은 수단이 연구개발 자원이 있잖아요.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전체 문제를 과학기술 리드에서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그 연구개발 자원의 일부를 인문사회 쪽으로 투자를 해서 인문학자들, 사회학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내서 역으로 우리가 다른 부처를 리드하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핵심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정책 수단들을 뭐 여기서 너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 동력 확충이 너무나 의사소통이 쉽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들 간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서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이거를 어떻게든지 강화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강연하면. 근데 기업가 정신, 창업 얘기는 중국의 뭐 칭화대학을 한번 구경하시면 중국에서 톱 가는 대학, 미국에서 톱 가는 스탠포드나 MIT, 전부가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 물어보세요. 당신 졸업하면 뭐 할? 나는 벤처 창업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가서 물어보면 아마 답이 뭐라고 나올지 너무나 뻔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들 대다 보면 전부 공무원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늘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되고, 협력은 우리가 협력 안 한다고 우리 자신을 탓할 게 아니라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경직되게 업무라는 거, 일이라는 걸 너무 경직되게 생각을 해서 룸이 있어야 된다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저는 20% 룰을 자주 얘기하는데, 자기 업무 시간의 20%는 동료들과의 협력, 또 다른 타 기관의 동료들, 전문가들과 협력하는데 써야 된다. 그 20%라는 게 결국 5일 중에 하루 정도는 협력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계속 이런 얘기는 끝이 없지만 제가 정책 수단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OECD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가 국내 책임자지만 OECD의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주는 정보를 의존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게 그 사람들도 분석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굉장히 분석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여기 7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 뭐 포럼도 하고 저희들 기자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성으로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제안된 거는 이제 7개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너무나 애플리케이션 오리엔티드 리서치를 R&D를 하고 있다. 조금 펀더먼탈,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R&D 수 너무 전문화돼 있다. 이거는 지금도 많이들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 성장 동력,
산업 성장 동력 아이템 이런 걸 놓고 거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막 야단 법석을 뜨는데 다행이죠. 열심히 안 하는 게. 이건 좀 다변화해서 씨앗 뿌리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산학연 협력 이 얘기입니다. 좀 더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폴리시가 좀 더 이 파편화돼 있다. 예, 프래그멘트돼 있다. 이거 그래서 좀 잘 코디네이팅된 이노베이션 폴리시를 해야 돼. 이거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갖춰졌죠. 혁신본부가 생겨서 이거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중간에 한 10년 동안 뭉개버려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지금 다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나 정치인들이 그 무모하고 무지한가를 알 수 있죠. 한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게 힘든데 무너뜨려 버린 거죠. 나는 이 캐칭업 중심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리더십을 좀 함양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의미 있게 들어요. 왜냐하면 OECD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래? 리더십이 좀 함양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각 분야 지도자들의 리더십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리더십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는 리더십 함양을 위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이게 크리에이티비티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대기업 중심에서 좀 더 많이 greater focus on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예, 중소기업 노민선 위원님 왔지만 중소기업에 좀 포커싱을 좀 하시오. 이거는 뭐 조금 제도적으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생겨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오픈니스. 아직도 굉장히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취약하고 리미트돼 있다. 이게 7가지의 방향입니다. 근데 대충 대부분은 제가 어그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자료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한 3가지만 빨간 거 해놓은 것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세종 포럼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이유가 이게 이 그 꽃밭에는 2가지 꽃만 있어요. 아주 이쁘죠, 보기에. 잘 피고 집중적으로 키워가지고 꽃밭이 아름다워요. 근데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그냥 이게 뭐 놔두면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옛날에 꽃밭을 놔두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꽃이 피어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걸 추구해 왔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이제 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치관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미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지금 일어나고 한 15개, 6개 기술들이요. 굉장히 현업에서 막 매출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있는데 제도권에는 그걸 교수들도 그런 연구를 한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컴퓨터공학 교수들 한 10명 물어봐도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근데 벤처기업들은 그거 하고 있어요. 아두이노 키트를 만들어서 만들고 제도권에서 안 하고 있죠. 이게 이런 결과입니다. 잘 나가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해놓으니까 교수들도 그 학맥이 다 그렇게 형성돼 버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서구에서는 그냥 그 잡초 일어나듯이 야생화 일어나듯이 피는 꽃이 그 막 주도를 해서 여기서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주도를 하는데 한국은 남이 창조해가지고 나가는 거 그때서야 이제 모방해서 배우느라고 바쁘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꽃이 안 핍니까? 나는 그런 여기에 원인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풀뿌리 R&D 결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못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지금 이미 우리가 너무나 뒤떨어져 버렸다. 3D가 그렇게 지금 일반화되고 있는데 지금 3D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의 매출이 매년 200%씩 올라갑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은 모두 다 매출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데 3D 프린팅 하는데 업체 가보세요. 네, 두세 배씩 올라가. 그러면 그런 거를 교육시키고 취업을 해야 되고 벤처 창업을 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오픈해야 되는데 학교 강의 오픈하는 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과대학에 3D 프린팅 과목을 개설하는 데가 없어요. 이건 뭐냐? 심지어 인력마저도 전문가마저도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정교하게 다 이미 고착돼 버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이런 뭐 제가 그래서 OECD가 얘기하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제 그런 때가 우리는 몇 개만 잘 골라간 싹을 키우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자, 이런 하나 말씀드리고, 자, 이노베이션 폴리시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죠. 혁신 성장 얘기는 무성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오거나 뭔가 저런 거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대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막 나와야, 무성하게 나와야 그래도 이게 피부에 느끼게끔 뭔가 변화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게 constant effort at many levels in many different organization. 그래서 한두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내 기관들이 전부 다 막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이 다 같이 잘 살려면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노베이션 폴리시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OECD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직하면 좀 뭔가를 좀 만들어라. 그리고 코디네이션을 좀 메커니즘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이 레벨 폴리티컬 커미트먼트를 좀 해라.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총리 수준에서 좀 얘기 좀 해라. 하이 레벨에서 안 하니까 유교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하이라키에 대해서 윗사람들이 얘기 안 하면 밑에는 가만히 있는. 그럼 제발 좀 하이 레벨에서 하라. 이건 뼈아픈 지적인데 얼마만큼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니스터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견고하게 디비전 오브 레이버 아주 분업이 잘 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잘해요. 공무원들 보면 알아서 저건 어디 부처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알아서 하지. 이건 좋은데 좀 제발 이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연계해서 컨설턴트 에포트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어필이 됐고 혁신본부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좀 돌아가리라고 그나마. 그러나 이게 이제 실질적인 임팩트를 미치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이 OECD에서 지적한 굉장히 하나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인데 교육은 뭐 워낙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끝이 없죠. 이명박 정부 때 실험도 했죠. 교육과 과학기술을 믹스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 저는 뭐 굉장히 우리가 좋은 실험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뭐 싹 떨어져가지고 지금 협력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크리에이티비에 대해서 별로 고민 자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이 크리에이티비티를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는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나라가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크리에이티비티가 문제되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게 대학에 상당히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커리큘라 이거를 정말로 이건 힘들겠구나. 제가 간단하게 영국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다 알지만 박사과정에 학점이 없어요. 그 리ኳ이먼트가 없어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공부하고 논문 써가지고 전문가들한테 패스하면 그게 학위 받는 거지. 무슨 근데 미국은 이제 리ኳ이먼트가 있죠. 일본을 가보세요. 정교하게 고민해서 미국과 유럽의 절반
박사과정 필수 학점이 12학점 4과목인데 그나마 3분의 2가 세미나 학점. 세미나라는 건 무슨 주제를 정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뒤져 있습니까? 우리는 박사과정에 아마 50 몇 학점, 4학점 필수 학점으로 돼 있고 치열합니다. 교수별로 그걸 교수들도 그 과목을 하나 가르치면 자기는 할 일 다 한 걸로 생각해요. 이런 박사과정 학생들을 전부 틀 속에 집어넣고 창조성을 파괴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제목 선택해서 자유롭게 한번 창조성을 발휘해볼 기회마저도 박탈하거든요. 이 학점을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운영해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픈 자성을 해야 됩니다. 대학 교수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교수 타이틀이 뭐가 그거 중요하고 연구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OECD 전문가들 잘 몰라요. 우리밖에 몰라요. 이런 현실은 그래서 커리큘럼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프로그램 하나를 직접 운영하면서 3시간 강의를 교수들한테 맡겨놨더니 정말이에요. 3시간 뭐 하는지도 컨트롤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가장 효과가 낮은 강의 방법이 일방적인 저처럼 지금 강의 일방적인 강의인데 이걸 3시간 하면은 학생들은 잠자고 절반은 딴 생각하고 그래서 1시간 반으로 그 대신 학점은 3학점 놔두고 1시간 반으로 강의 시간 줄여. 나머지는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저는 1시간 반을 해도 교수의 그 굉장히 많은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1시간으로 줄여야 된다. 요즘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대학의 교수들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거는 4학년간 전문가들의 이동이 안 되고 이런 거는 뭐 여전히 똑같은 문제일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쇼킹한 중국에 가서 일본 학자가 특허 분석을 통해서 중국 내에 전문가 이동을 전부 맵을 그려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특허에 출원자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추적해가지고 전부. 그래서 중국은 지금 엄청난 모빌리티가 일어나고 있는데 북경이니 뭐 상해니 모든 데서 심천으로 이동하는 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나타났어요. 그 심천에 뭐 대학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전부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우리나라도 연구기관에서 뒤늦었지만 모빌리티 이동 경로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서 발표를 하면 뭐 아니 우리나라야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도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서 교육 문제는 한번 짚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3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서희자님 좀 끝났죠? 이제 다 됐죠? 10분 내로 가면 예. 그러면 제가 대기업 이건 생략하고요. 제가 몇 가지 정책 제안을 10분 정도를 갖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우리 성장 동력 확충 문제, 우리나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창업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대기업의 R&D를 제대로 하게끔 권장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많은 일들이 창조적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 투자한테는 세제 혜택 주는 전형적인 고전적인 인센티브고요. 거기에 R&D 인력에 대한 많은 세제 또 혜택들을 땅 R&D를 위해서 건물을 서울 시내에 준다는 경우 재개발 이런 거에서 뭐 해제를 어떻게 한다든가 LG 같은 경우 예를 수많은 창의적인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중소기업들한테도 파격적인 그래야 투자가 R&D 쪽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창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준비 없이 단순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하라고 굉장히 참 문제가 많아요.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갑자기 난 창업하겠다. 빌 게이츠처럼 되겠다. 근데 준비 없이 창업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게 1년은 최소한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과대학에 모든 공과대학에 제대로 된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무슨 뭐 벤처 경영이니 뭐 회계니 R&D니 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무슨 창업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프로젝트 관리도 못하고 리더십은 더군다나 없고 사람 관리 못하고 시장 모르고 있고 어떻게 기술만 가지고 이게 창업이 가능합니까?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거다. 그래서 1년 최소한 1년은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창업할 사람 선택해서 해야 된다. 지식 재산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고. 이공계 학생들이 가장 그래도 가능성 있는 창업자들인데 이공계 대학, 공과대학 교육에 어디 그런 게 과목이 하나도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정부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도 이런 거를 얘기하면 거의 90%가 반대해요. 교수들이. 우리 품격 떨어지게 창업을 하려고 그러나.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칭화대를 가보게 한다든가 MIT를 가보면 과연 우수하지 않는 사람이 창업을 하는 사례를 발견해요. 전부 다 논문이나 모든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연구원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취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블로 다 우수한 사람들이 창업을 합니다. 우수한 사람만이 창업을 성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취직 안 된 사람만 가지고 그냥 교육도 없이 창업을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건 크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벤처 창업을 해서 시장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 교육을 안 하면요, 계속 카이스트 여번의 벤처기업 사고처럼 계속 사고가 날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은 사기인지 아닌지 그 바운더리에서 잘 모를 거예요. 제대로 된 정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거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창업한 사람들한테 계속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기술계에 아마 없는 게 몇 가지가 되는데 토론이 없어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토론 없이 창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민하고 사색하고 아무리 해봐야 그 안에서 물론 기초과학 모르겠어요. 그런 창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토론과 협력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유가 없다. 너무 경쟁 위주로 지금 과학기술 특성화대학도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경쟁을 유도해서 테뉴어 받는데 모든 게 집중돼 있죠. 다른 게 없죠. 그 테뉴어 받지 않으면 퇴출된다는 그 강박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있어가지고 젊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연 이게 창조적인 결과를 할 수 있는? 저는 좀 이런 현장에 가서 느낀 거고요. 그리고 권위적이에요. 토론이 없는 거는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권위적이어서 일단 가장 시니어 과학자가 뭐 결론을 내리면 아무도 토론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이 계층적인 과학자 문화를 어떻게 깨느냐, 어떻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처럼 자기 스승이라도 자기가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디베이트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계의 그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골프도 좋고 뭐든지 하루 일주일에 몇 번 정해놓고 동아리 활동을 장려를 하는 게 그나마 좀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과학기술계에 숙제를 하나 던져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마지막이 있죠. 이게 이제 연구가 지역별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이제 지금 붕괴되는 현장을 봐왔어요. 창원, 구미, 울산, 지금 대구도 지금 성서공단 다 여기저기에 문 닫고 사장들 만나도 지금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거. 언제 내가 문을 닫아요. 전부 다 그 안에서는 이제 빼돌리는 거죠. 자기들 살 길 찾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산업 시스템 붕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어떤 연구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빨리 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요 중앙 정부에서 정말 아무거 안 해도 좀 과기부에서 좀 권장하는 공문이라도 좀 정기적으로 띄워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좀 R&D 투자를 당신네 정부는 보니까 0.5로 지금 R&D 투자 비율이 낮은데 미니멈 1% 정도는 투자하시오. 이런 식으로 행정 지시, 뭐라고 가이드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리그를 저도 스태프에서 연구할 때 가끔 이걸 리그 평가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기자들이 민감하죠. 지방자치 정부도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몇 등했냐. 계속 발표를 해요. 자극을 주면 돼요. R&D 투자 이번에 어디가 1등이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가 뭐 1,000명 넘는 그런 거대한 조직이지만 모든 걸 다 해요. 한 나라와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요. 그 싱크탱크 기능이 그것도 뭐 연구원들이 발전 연구원이 있는데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진흥기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정책이라는 독특한 전문성 이런 걸 어떻게 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래서 뭐 부산하고 경기도는 좀 이해가 있습니다만 진흥기관을 좀 설립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뭐를 계획 수립해 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건 피해야 돼요. 지방에 정말 능력이 부족해도 그 지방에서 뛰면서 파악하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스스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벤처 생태계 만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만 대구가 아마 서울 다음으로는 벤처 생태계에 조금 나아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서울에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 될지 모르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게 거의 다예요. 서울로 와야 해결되는. 그래서 이 기술 기반 벤처 생태계 구축하는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지역 내에서 정보의 순환과 대덕은 조금 나은 편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지금 어떻게든지 누가 관이 주도를 해서라도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연구를 좀 NIS 연구를 안타깝게도 제가 현장에 가서 다른 일 하고 있는 때 누군가가 좀 이어받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NIS 연구를 이게 이제 PBS의 아주 비극인데요. 지금쯤 한 20년 정도 NIS 연구를 하면 세계적인 대가가 나왔어요. 그죠? 세계적으로 한국의 학자도 나와야 되고 한국의 NIS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없습니다. 연구의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더 많이 계량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키스텝이 가장 가까운 기관이죠. 계량 지표를 만드는데 공동연구 협력 이런 거 전부 지표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창출도 당연히 산학연 협력 유동성 이런 것 지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흘렀지만 한 사람한테 그런 미션을 줬더라면 지금쯤 뭔가 세계적으로 정말 내놓을 만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국제감 이런 협력을 지금 뭐 R&D 조사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지역 내 협력 이런 것도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혁신 주체의 경쟁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 KDI나 산업연구원 이런 데는 주로 그냥 경제 지표로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것들을 기술혁신 지표, R&D 투자 이런 건 전형적인 기술력 특허 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잘하게 뭐 혁신해놓은 결과물들을 조사를 해서 좀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교하게 좀 이런 정책 제안이 이루어나야 되겠죠. 기업의 혁신 능력 평가 아까 제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 평가한 거를
한 10년마다 주기적으로 대기업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지표로 만들었더라면 뭔가 좀 우리가 더 풍부하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문사회 측면의 정책 연구 심각합니다. 지금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뭔가 인문사회 쪽에서 클리어하게 정책 제안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들이 안 나오면 누가 그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대학 교수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NIS 측면에서 계속 그리고 또 이제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도전정신 이런 그 정신적인 거 우리 국민들이 이런 현저하게 떨어져 가는데 이런 것들을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 연구비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조금씩 지원해주면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NIS 개념으로 그런 연구결과들을 활용해서 정책 제안을 한다면 과기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 전체로 그것으로 정책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 지방 정부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언스 베이스드, 인디케이터 베이스드 하는 정책 제안을 저는 제안하고 오늘 제가 발표를 일방적입니다만 빠른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공래 교수님이 이전에 책을 쓰셨던 게 아까 원장님께서 두꺼운 책 얘기하셨는데 그게 딱 20년 전입니다. 20년 만에 이런 자리를 많이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때 당시에 90년대라든지 80년대 그때는 아무래도 국가혁신체제가 옛날에 뭐 영국하고 독일, 특히 이제 독일에서 맨 처음 그 얘기 나왔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캐칭업하고 선진국을 따라잡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책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OECD 쪽 관련된 거 발표 자료 제가 이공래 교수님 발표 자료 못 보고 지금 얘기해 드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캐칭업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상황부터 보자면은 선진국은 당시에 이제 국가혁신체제 나왔을 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이슈였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캐칭업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벤처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워낙 일본 모델 갖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일본 모델하고 미국 모델이 섞여져 있었는데 국가혁신 체제를 상당히 미국식 모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그런 때였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계속 그런 쪽에서 발전이 이루어졌고 흐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서 그쪽에다 연구비를 굉장히 많이 주고 증가시키고 뭐 기업 쪽도 미국이 이제 벤처 실리콘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연관돼서 뭐 금융 쪽도 그런 쪽에 많이 발전됐고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조금 지나서 참여정부 직전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있었죠. 일단 국가혁신체제는 지금도 굉장히 뭐 일리가 있고 쓸모가 있는데 최근에 있는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에서도 NIS 2.0이라고 한 1년 전쯤에 한 것이 있습니다. 한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학술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수사를 많이 써서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래도 좀 나왔던 것이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중소 벤처 관련된 것들을 좀 넣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파트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많은데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가 미국 모델 따라왔던 것들이 얼마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왔는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와중에서 교수님께서는 좀 대학에서 그 창업 관련돼서 기업가 정신 관련돼서 벤처 관련돼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하는데 그것의 한계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미국 모델인데 미국 모델에서 보면 미국은 사실 사립대 많은 것 같지만 한 3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엄청나게 더 많고요. 그리고 연구 중심 대학하고 연구 중심 대학이 아닌 대학들이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연구비 준다고 하니까 모두 다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해서 덤벼들었습니다. 시스템 갖추지 않은 대학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많이 우리나라가 좋아지긴 했지만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지역혁신이라든지 또는 정부 쪽의 어떤 연구랑 이제 대학에서 돈을 줘서 하는 연구 이런 것들이 잘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었던 어떤 그 CNRS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흩어져 있는 지역 대학에 있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어떤 그런 CNRS 같은 것들을 묶여지는 것보다는 별도로 그냥 지금 말씀하신 뭐 과학 특성화 대학으로 해서 따로 만들고 대학은 대학대로 별도로 있고 아직까지 연구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대학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이런 형태로 된 것들이 굉장히 좀 컸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NRS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프랑스에 갔었을 때 CNRS 연구원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데 명함에 교수 명함 이름보다 CNRS 연구원이 먼저 와 있어요. 그만큼 그것이 강력한 의미와 자긍심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수 연구자를 묶는 어떤 정부의 연구 시스템이 대학에 있는 연구자, 교수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엮여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수련연에 돈을 많이 주던 것에서 그냥 대학의 연구비를 많이 주면은 미국식으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것들이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 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공래 교수님 말에 제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SM이 일단 원래 국가혁신체제에서 이전의 주체에 대해서 어떤 주체가 더 효율적으로 더 뛰어나고 역량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별로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섹터럴 시스템 오브 이노베이션에서 산업 쪽에 관련된 건 계속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련된 것들은 그 역량차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상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를 줄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대기업은 어차피 잘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포기하고 중소 벤처 쪽으로 연구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옮겨갔죠. 물론 이제 기초 연구 쪽으로 좀 옮겨갔고 그런 쪽으로 옮겨갔는데 이게 국가혁신 체제에서 사회적 문화적 그 기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들이 또 뒷받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최근에 대기업 판결이 그 팁스 때문에 그 논란이 돼서 갔다가 최근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매칭 펀드로 해서 들어갔었을 때 왜 투자하는 쪽에서 민간에서 지분을 이렇게 많이 받느냐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3차까지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갔단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민간에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벤처 투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공무원 얘기하셨는데 공무원 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옛날에 일본에도 잠깐 교환 학생으로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학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많이 가기 시작한 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한 다음이었거든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쉽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좀 제가 대학에서 창업 교육 센터 정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느끼는 한계를 좀 보자면은 저는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창업 교육이 있는가 하면은 벤처 같은 데서 취업해서 한 2, 3년 근무하면서 느낄 수 있는 창업 교육인데 후자가 굉장히 알찬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좀 여기 여학생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남자들만이라도 그 전문 연구원 제도 있을 때 오히려 석사 다 졸업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벤처에 갔었을 때 한 학기 남겨놓고 갔다 와서 본인이 창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현장에서 벤처에서 이제 취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의 창업 교육이 어떻게 잘 일어나고 그 각성들이 다른 쪽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부탁하셨는데 토론할 때 좀 얘기해 달라고. 지금 정부 2.0 국가혁신체제 2.0 계획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그랜트 연구비를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대학에서 들으면은 희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돌멩이 맞으면서 좀 얘기하자면은 그게 준비가 안 된 대학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랜트 형태로 가려면은 아까 얘기하셨을 때 어떤 야생화라고 하셨지만은 그 기본적인 개념이 잘 되는 쪽에다가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갖춰서 나가서 더 잘 되는 쪽에 차별화돼서 인센티브를 조금씩 줘가면서 그랜트를 지원하고 역시 지역 혁신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이공래 박사님 발표 이제 강의 잘 들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감 가는 부분도 꽤 있고요. 제가 요청받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NIS 쪽 관련해서 하나고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인데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NIS 관련해서 발표자를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게 NIS하고 사회적 자본가의 어떤 관계를 한번 봤는데 사회적 자본은 흔히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뢰, 그 다음에 규범, 하나는 네트워크,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근데 일단 신뢰라는 단어가 참 NIS도 중요할 수 있겠다. 사실 저는 중소기업 R&D를 좀 많이 하는데 주로 키워드는 효율성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영세한 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좀 뿌려주기식 지원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범이 뭐냐면 일단은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좀 변심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게 중소기업 쪽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그래서 신뢰하고 규범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NIS 할 때 처음부터 계속 나왔던 건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알고 있고 혁신 네트워크의 개념이 굉장히 한 15년, 20년 전부터 부각됐던 걸로 아는 네트워크란 개념 또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플랫폼 이야기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 이 개념들이 NIS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중소기업 R&D 하면 전체적으로 지원 확대는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 보더라도 2012년만 하더라도 한 13.2%였는데 지금 2016년에 15.2% 그리고 그 16년 당시에 발표된 수치가 2.9조인데 2018년에는 3.5조 그 다음에 2019년에 3.7조 이렇게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지원 금액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부분도 분명한 것 같고요. 또 R&D 조세 지원 중소기업에 가는 것도 1조 원 넘어서고 또 기술 보증 공급 금액 같은 경우도 20조 넘고 VC 같은 경우도 2조가 넘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2018년 3월에 연구소가 4만 개 됐는데 그 중에 약 96% 정도 중소기업이고 그 다음에 지표 중에 미세하게나마 계속 중소기업 관련된 지표가 개선됩니다. 전에 R&D 투자도 개선되고 기업 전체 R&D 인력 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가 2015년 기점으로 이제 50% 넘어가서 대기업 연구원 수보다 이제 중소기업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런 지원 확대라든지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근데 조금 중기 R&D가 갖는 좀 안타까운 현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영세성인데 사실은 5인 미만 연구소 비중이 최근 5년 사이에 그 비중이 굉장히 늘어서 이제는 한 66% 정도 돼서 3개 연구소 중에 중소기업 연구소의 2개 이상은 이제는 조금 5인 미만이다. 10인 미만 연구소 비중도 약 93%. 그래서 연구소의 영세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마 뭐 자영업자 비중이 4분의 1이다 이런 거 기사도 많이 보셨겠지만 OECD 분석에 따르면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이 약 43% 정도 됩니다. 그리스당으로 높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그만큼 중소기업 전체의 영세성 그리고 R&D 관련해서도 영세성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 사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역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인데 최근 들어 왔다 갔다 하지만 자체 연구 개발의 비중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서 약 86.9%.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체 연구 개발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연구 인력 같은 경우 최근 들어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20대 연구원의 비중이 주고 있다. 물론 이제 전체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중이 주는 건 좋지만 20대 청년 연구 인력의 비중, 숫자 이런 부분이 정체 상태에 있다는 부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이공래 박사님이나 황종태 박사님께서 이제 좋은 정책 과제를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NIS의 어떤 중소기업과 연결한다면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책 고객에 우리는 그걸 수요지향형이라고 표현하지만 눈높이를 맞춰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가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창업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다 가르치는 것을 원했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현장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성공한 CEO들을 불러서 특강하는 형태로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 학생들 인터뷰해 보면 그런 분들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참 위기를 겪고 있거나 문제 해결을 좀 하고 있는 사실은 그 사람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창업 초기 기업들 CEO들 데려와서 같이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창업에 있어서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도 요즘 우스갯소리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이 대세가 됐는데 스마트 공장 이야기하면 지금 국정과제로 2만 개 이상 만들겠다. 다 좋은 이야기가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력 양성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계속 전문적인 개발 인력 양성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에서 보면 그거를 스마트 공장을 공급하는 기업 인력 중심으로 전문 개발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스펙은 떨어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활용하는 인력의 중요성도 굉장히 높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담론이 갈 때 그런 정도 좀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개방형 혁신입니다. 대기업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지원이 안타깝지만 R&D 쪽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도 폐지 또는 축소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펀딩은 정부에서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이 어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위탁 R&D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어떤 이전이라든지 기술 대여라든지 이런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D의 외연이 계속해서 제조업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서비스업으로 R&D 외연은 개방혁신 기반으로 해서 계속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계속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쉽게 적용되지 않는 게 SBIR 이야기합니다. 피저빌리티에서 타당성 검토 기획하고 R&D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과정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R&D 기획 단계에서 지원은 약하다. 그래서 기획부터 R&D, 사업화로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패키지형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소기업의 영세성 그러면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그냥 지원을 계속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일반적인 연구소와 우수연구소를 구분해서 투트랙으로 지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과기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우수연구소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트랙을 하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사실은 혁신 관련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관심은 있는데 뒤처져 있는 기업도 있지만 기업이나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나 정부가 좀 함께 가서 멀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결국에는 NIS의 좀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휴스템 이장대입니다. 저는 내부인이라 그런지 아무 주문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NIS 접근 방법이 최근 와서 많이 시들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이공배 박사님 발표하셨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시작됐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도 중심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북유럽으로 가서 그 학습이라든지 상호작용 형태로 좀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뭐 OECD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NIS 개념을 그
이용한 정책 대안, 뭐 시스템 페일류 같은 게 실제로 거기서 다 나온 것들이죠. 그렇게 하다가 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한계에 좀 봉착돼 있습니다. 뭐 그 이용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계량화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또 마땅한 정책적 대안 그리고 범위에 대한 한계가 없다. 이게 뭐 그 분야냐 아니면 전체를 통합해야 되느냐. 그래서 섹터럴 그 이노베이션 시스템 얘기 나오는 것도 좀 그런 개념들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좀 쇠퇴된 NIS 지금 이번 정부도 NIS 2.0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왜 우리가 NIS 접근 방법을 다시 좀 새롭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런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온 NIS의 어떤 한계, NIS 접근 방법의 한계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적 관점 이걸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여기 가져온 게 그 신문 기사입니다. 올해 그 8월 22일 날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타이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낮은 생산성 낮은 채 돈 풀어 내수 수양된 재정 가동난다. 이게 바로 그 매일경제가 그 맥켄지 글로벌 연구소의 조나선 웨절 소장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하나가 그 7월 30날로 나온 내용입니다. 매일경제가 되겠고 기자 그 24시로 돼 있는 성과 빠진 정부 R&D 투자 홍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냐. 저는 바로 이런 그 문제 그 대할 때 바로 NIS 접근이 가장 그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뭐 진화 경제, 기술 경제학자들이 좀 제시한 부분이 아니냐. 물론 좀 변화는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방법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부 2.0 지금 뭐 국민의 그 삶의 질이라든지 그 혁신 주체에서 국민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그것도 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NIS 접근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과거는 그 영국에서 시작된 것부터 시작해서는 실제로 가장 잘한 국가를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이냐, 좀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따라갈 것이냐는 개념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의 그 NIS 접근 방법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좀 분해해서 어디서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좀 처방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왜 NIS 접근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NIS 지금 기존의 접근 방법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는 이용래 교수님 뭐 발표하시는 데에서는 실제로 보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그 2016년도 재작년이죠. 2학기 때 그 고대 과학기술 협동 석박사 과정에서 그 과학기술 혁신론을 혁신 체제론을 좀 강의해달라고 한 학기 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준비하면서 그 나온 논문입니다. 그 재미있는 게 2014년 12월 달에 나온 논문인데요.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State and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Sympathetic 그 클리틱이라고 해서 뭐 동조하면서 비판하겠다는 그런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이태리 그 학자가 쓴 논문입니다. 그 밀라노는 잘 아실 겁니다. 밀라노 조금 더 위에 있는 바로 그 베르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페르가모는 잘 아시죠? 베르가모라는 도시 그 대학의 그 교수인 그 지오바나 그 베르로바라는 교수가 쓴 논문이다. 여기 아주 뭐 실제로 그 NIS의 지금까지의 모든 접근 방법에 대한 아주 좋은 그 리뷰와 거기에 대한 어떤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 이런 것들 잘 제시해놓기 때문에 한번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제가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 지금까지 NIS가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혁신 체제에 대해서 과거 어떤 전통적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과 다르게 진화하는, 그리고 기술 중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다루어야 될 것이냐, 좀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하나의 한계를 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나 국가 정책의 명시적인 어떤 대안,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산학년 내지는 또 뭐 국민까지 들어가더라도 그럼 국가가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적절하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스테이트 앤 NIS를 좀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술적 팩트를 정확히 분석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NIS 그러면 뭔가 우리가 규범적으로 이상적인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외에도 뭐 많은 계량화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또 실제로 상호작용에 대한 뭔가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금융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잘 아실 겁니다. 투자해야 될 것이냐, 뭐 융자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 밸리 같은 경우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과연 기술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NIS 관점을 바로 이제는 국가 금융 시스템 관점하고 결합해서 봐줘야지만 바람직한 국가 혁신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울러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가 혁신 지원을 지원자 역할을 하는데 간접적인 지원이고 또 후원자 역할하고 인프라 깔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이고 사회적 혁신 부분은 주도해야 된다. 특히 위기 시기에는 정부가 혁신자로서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다파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우도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 경제가 심지어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좀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조금 더 혁신가 역할, 여기에 좀 예시로 들고 있는 게 지금 스프루 교수입니다. 마리아나 마츠쿠아토 교수가 제안한 기업가적 국가, 앙트르프로니얼 스테이트 개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뭔가 그런 씨앗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덧붙여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계량 부분은 아마 디지털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많은 부분 지표 만들어내는 거 이제 조금 수월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뭐 다양한 데이터를 좀 산출하고 그 데이터를 지표하는 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큰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같이 온 것이 바로 디지털 혁명입니다. 지금의 기술 혁신의 전체 이 환경이나 이런 그림들이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탑 5 기업이 다 디지털 기업입니다. 뭐 애플도 실제로 제조하지 않죠. 다 거의 그렇죠. 아마존도 그렇죠. 뭐 구글이 그렇죠. MS가 그렇죠. 페이스북이 그렇죠. 그런 디지털 세계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NIS 접근 방법은 바로 제조, 그리고 뭔가 제품을 만드는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금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새로운 가치, 그리고 이 유저 앤 프로듀스, 사용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달라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적인 NIS 접근 방법을 가지고 과연 정확히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할 것이냐, 저는 새롭게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오늘날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동물에 오감이 있다 그럽니다. 오감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뭐 얼굴에 거의 이제 5개가 다 있고 또 뭐 다른 쪽에도 촉감까지 있죠. 근데 지금 식스센스가 있다고 합니다. 식스센스라 그래가지고 인간에게는 이제 육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문이 하나 더, 감각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시대에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상 세계와 연결되지 않은 그 세계관으로 바라본 그 전체의 어떤 분석 방법을 과연 우리가 이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새롭게 그 혁신 체제론 접근 방법을 좀 새롭게 디지털 부분을 그 감안한 부분에서 좀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그 세계를 통해서 지금 무한한 그 가치와 욕망이 추구되는 세상이죠. 뭐 여러 가지 다중 그 자아라든지 뭐 탈물질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그 이 분석 방법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뭐 과거에는 스웨디시 패러닥스가 있었죠. R&D 투자 많이 하는 성과가 없었다. 근데 최근에 코리아 패러닥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뭐 그 16년도 우리가 그 GDP 대비 R&D 투자가 4.24% 세계 2위라 그러죠. 세계 2위인데 왜 성과를 내지 않느냐.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지금 그 조나단 웨즐 그 소장 얘기로는 대기업은 경쟁력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결국 중소기업이 문제다. 지금 중소기업은 그 다양한 규제에 묶여 있고 그리고 사람의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도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 중국의 예를 들어서 선호용 후 규제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NIS도 과연 우리 이걸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는 그 정책적 관점에서 조금 더 봐야 될 게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은 그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그러면 완전 디지털 국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지금 독일이 그런 면에서 먼저 앞서가 간 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제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제조업 이 강국으로서의 그 위치를 유지할 것이냐 이런 노력을 진행을 했고요. 미국은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한 거죠. 미국은 그래서 세계에서 또 다른 그 세상에서 간 거고요. 일본은 다른 쪽 간 거죠. 고령화를 대비해가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소사이어티를 하고 그 스마트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헬스케어라든지 뭐 로봇을 좀 시키겠다. 중국은 전통적인 NIS 관점에서 앞으로 세계 강국이 되겠다 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차피 지금 그 플랫폼 이 강조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산업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규모라든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 역할하기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는 적어도 플랫폼을 만드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대한민국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새롭게 한번 그 전통적인 제조업도 살리고 디지털 그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전복하는 그런 선구적 역할을 대한민국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좀 키스텝과 관련해서 또 키스텝은 지금 R&D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업스트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스트림이 그 NIS를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와 그 결부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실제로 그 기상학자 로렌즈가 얘기하는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 R&D 투자 업스트림에서 조금만 변화가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깊은 성찰과 분석과 판단 없는 형태에서 좀 그 정책이 정해지고 우리도 대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R&D 정책, 과기 정책들은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그 검증할 수 없다 그러면 사고 실험이라든지 충분히 하고 그 이론적인 어떤 그 실험 하에서 그 정책을 펼쳐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어떤 그 키스텝 역할이라든지 국가 그 업스트림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새롭게 시작하는 NIS 접근 방법이 보다 그 많은 성과를 거두는 그런 그 상황이 좀 진행되기를 좀 바라면서 그 토론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